세계 3위 코인 거래소 FTX가 파산한 사례입니다. 지금 역대급 리스크였고요. 전 세계 코인 거래소가 파산 위험에 갈 수도 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가상자산시장이 폭락, 거의 멸망하는 수준에 온다 이러면서 지금 코인 시장이 역대급으로 지금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FTX CEO에 대해 잘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녕하쇼입니다. 연말 최대 변수 중 하나인 미 연준이 금리 결정 경로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을 해오다가 빅 스텝 혹은 베이비 스텝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조짐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 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의 가장 큰 개인적으로 집중해야 될 주제는 여기 세계 3위 코인 거래소 FTX가 파산한 사례입니다. 지금 역대급 리스크였고요. 잘못하면 전 세계 코인 거래소가 다 지금 파산 위험에 갈 수도 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 혹은 거의 멸망하는 수준에 온다 이러면서 지금 코인 시장이 역대급으로 지금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FTX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미 사임을 했고요.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채가 66조 원에 달하고 여기 피해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주일 전만 해도 가장 주목받던 가장 신뢰가 있던 거래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다른 거래소들도 떨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 공포로 갔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 예치했던 이 고객 자금들을 고객도 이제 불안하니까 다 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전한 거래소도 만약 고객 예치금을 다 빼게 되면 지금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FTX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먼저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걸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 내 자산은 안전한지. 일단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FTX CEO에 대해 잘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출신이 굉장히 엘리트 집에서 태어났어요. 대학은 반대쪽에 있는 MIT로 갑니다. 물리학과 갑니다. 물리학과 가는데 이 친구는 물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 월가에 있는 파생상품 회사에 갑니다. 우리가 퀀텀 투자라고 하거든요. 회사 이름이 제인 스트레이트입니다. 거기 퀀텀 투자 회사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이 친구가 파생상품 거래 쪽에 관심을 갖고 2017년에 창업합니다. 2017년에 알라마다 리서치라는 이 회사를 차리는데요. 이 회사를 차려서 뭐 하냐면 파생상품 거래하는 퀀텀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퀀텀 투자하는 회사인데 주로 주식이나 채권 이런 전통자산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파생 거래를 하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017년에 이 회사를 차려서 하다가 2018년에 홍콩으로 갑니다. 홍콩에 가서 그 웨이워크 공유 오피스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알라메다 리서치 이 퀀텀 투자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바이낸스 창업자를 만나죠. 저 장폰 그 사람 만나는데요. 그 사람 만나서 굉장히 둘이 친해져요. 나이 차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왜 친해졌냐면 당시에는 홍콩이 미국보다 훨씬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어서 그 홍콩에는 이쪽에 천재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나이 차는 있었지만 생각이나 이런 또 샘 뱅크먼 프리드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아해줬고 그래서 여기서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이 비즈니스 업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돈을 겨우 버는데 이 거래소 비즈니스라는 건 앉아서 그냥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때 이 샘 뱅컨 프리든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만든 게 FTX입니다. 근데 이 FTX 거래소가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첫째,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초벌해도 들어가서 쉽게 계산을 개설하고 또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일단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파생 상품 거래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 하면 이 FTX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면 금융 제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결국 이 쌤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주식의 전통 금융 산업을 가상자산을 그대로 옮겨서 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었다면 여기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증권, 보험, 은행 업무를 이 FTX라는 이 거래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FTX 거래소 관련 이 회사가 이게 포천에서 말한 통계에 하면 200개 넘는 회사가 있거든요. 관련 회사가. 그 200개 넘는 회사가 왜 만들어졌냐. 그래서 거기 출자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개미줄처럼 복잡해요. 여기서 출자하고 저기서 출자, 상호 출자해서 그림을 그리면 완전 지도보다 더 복잡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거래소의 특징은 파생 상품 서비스를 가장 잘해줬어요. 근데 파생 상품 거래는 주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누가 하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FTX 거래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를 가장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창업자는 1위가 바이낸스인데 그 월가에 있는 금융가 친구들은 이 FTX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월가 헤지펀드가 블랙스톤입니다. 블랙스톤의 그 CEO와 그 임원은 샘 뱅커는 막 게임하면서 화상 회의를 하는데 그 블랙스톤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샘 이 브리더먼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고 10점 만점에 10점을 준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블랙스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월가는 결국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우리 월가에 가보면요. 좋은 딜은 쟤네끼리 해요. 이거 클럽 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스톤에 이 정도의 레퓨테이션이 있는 헤지펀드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그 애들 다 같이 들어와요. 저기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명성이 있는 헤지펀드 들어오면 다른 돈을 유치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첫째. 그 다음에 우리가 샘 뱅크먼의 출신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가족도 중요해요. 가문 출신도 중요한데 어머니는 힐러리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 MIT 다닐 때 이 샘 뱅크먼의 그 지도 교수로 있는 이름이 게리 겐슬러인데요. 이 사람이 현재 미국 증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샘 뱅크먼이 지도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 게리 겐슬러의 위에 상관이 당시 MIT의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이 이름이 글린 앨리슨이라는 이분이신데 이분이 MIT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딸이 누구냐면 지금 이번에 알라메디 리서치의 이 CEO를 했던 여자예요. 이 딸입니다. 그래서 샘 뱅크먼이 이 알라디 리서치 CEO로 이 집 딸을 임명합니다. 전 여자친구였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지금 두 명이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게리 겐슬러하고 글린 앨리슨이랑 이 두 사람이 월가의 입지를 보죠. 하나는 증권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맥으로 지금 월가에 있는 손정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FTX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노란 거물급들이 여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돈이 여기 FTX에 확 몰려. 이건 바이낸스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2년 1월 데이터로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얼마 받으면서 융자를 했냐면 올해 1월까지 이 FTX 몸값이 32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FTX는 월가에 있는 거물급들이 돈을 확 빨아들이면서 폭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작던 이 FTX가 결국 3위, 2위까지 올라오는 이 정도로 성장하면서 코인계 JP모간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행했던 그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이 FTT예요. 예, 거래소 코인이거든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FTT 코인은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금부터 사용했냐면 이 알라메디 리서치가 주로 퀀텀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FTX 거래소가 FTT 코인을 알라메디 리서치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알라메디 리서치는 FTT 코인을 담보로 달러를 대출해 와요. 그럼 달러를 대출해서 달러에 실제 법인 통화 달러 있잖아요. 그걸로 FTT 코인을 사요. 그럼 FTT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가치가 더 높아졌죠. 그럼 그걸 또 배출받아 FTT를 또 담보로 또 달러를 또 융자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FTT 코인, FTT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더 비싼 가격이 또 그래서 계속 융자하는 달러 이 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그걸로 또 FTT만 사니까 FTT 코인 가격이 하늘을 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나기 전 35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 여러분 잘 아는 작년까지 코인이 너무 좋았잖아요. 장난 아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자산을 이 거래소에 많이 예치를 합니다. 왜 예치하냐면 이자를 줍니다. 이자는 등급별로 달라요. 이자를 줘요. 막 5%까지 주고요. 두 번째 거기서 거래할 때 또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FT 코인을 갖고 있는 자한테는 수수료도 할인해주고 그리고 이자도 주고 이러니까 돈이 여기에 다 고객들 돈이 FTX에 막 예치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치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잘 가는 것처럼 보이고 FTX 코인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출담보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200개 회사에 넘게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융자받은 달러로 문어발식으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전통에서의 금융 생태계를 그대로 가상자산 기반으로 다 구축하려는 투자 생태계가 한 200개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전반 거시경제 환경이 미국에서 계속 킹달러 정책했다는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식 채권이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코인이 제일 빨리 떨어지죠. 왜? 코인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알라메디 리서치가 갖고 있던 코인들이 자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동반 다 떨어지니까 알라메디 리서치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샘 뱅크먼이 위험한 결정을 내려요. 이 유동성 위기에는 알라메디 리서치한테 FTX 거래소에는 1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줘요. 이거는 고객 돈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 거래소가 대출해주는 계획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전통 금융산업 불법입니다. 못하게 돼서 법으로.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입니다. 근데 사실 양심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고객 자산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샘 뱅크 생각에 잠깐 빌렸다가 저기서 돈을 번 다음에 얼른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계속 자산가는 계속 떨어지고 안 좋게 갔고 그 돈을 못 메웠고 이걸 지적한 게 코인데스크의 하나의 오피니언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이낸스 창업자가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FTD 20%를 갖고 있었는데 2억 달러 해당합니다. 그걸 팔겠다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 올립니다. 근데 팔겠다 하는 순간에 개인들까지도 이거는 위험하지 않냐 이래서 거기서 돈을 찾아가겠다고 인출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에 5억 달러 넘는 인출 요청이 나왔는데 샘 뱅크맨이 계속 이 거래소가 계속 늦추면서 인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더 이 공포를 하면서 막 너도 나도 막 인출하겠다 하니까 이 샘 뱅크맨이 인출을 정지시켜 놨어요. 돈을 못 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가속도로 위기를 조성하면서 FTT 가격이 결국은 뭐 35달러에서 2.5달러 지금 거의 0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당긴 거는 코인데스크의 그 글이었고요. 플러스 바이낸스의 이 CEO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깊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샘 뱅크맨은 어떤 친구냐면 민주당의 후원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소로스가 제일 많이 하고요. 민주당에 소로스가 제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이 샘 뱅크맨인데요. 이 집안 자체가 민주당 쪽이었고요. 후원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샘 뱅크맨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출석해서 앞으로 가상자산 금융 생태를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포부까지 밝히면서 기득권하고 굉장히 같이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시장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FTX는 합법적인 거래, 유일한 합법적인 거래소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샘 뱅크맨이 무슨 이미지냐면 좀 배신자였어요, 코인 업계에서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민주당 쪽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 중심으로 가상 자산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계속 협조를 한 게 샘 뱅크맨이었고 자기가 거기서 주도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이낸스 같은 데는 전통 가상 탈중앙화 이 가상 자산 업계에서의 제일 1위였는데 이 샘 뱅크맨이 결국은 자기하고 친할 때 자기한테 빚을 꿔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하고 친하면서 거래소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세계에서 이 샘 뱅크맨이 1인자가 되려고 민주당하고 계속 후원도 하고 계속 법적인 검토도 같이 하면서 유일하게 FTX만이 합법적인 거래소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었고 모든 이 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 다 뱅크맨을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거는 그 코인 업계 등 돌린 원인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가 사실 인수를 하려고 했다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 과정을 보면 일부러 복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올렸거든요. 배신자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글을 올린 거 봐서는 좀 복수하는 의미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거래소 포인트는 뭐냐면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 거래소처럼 전통 금융상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이 어디가 있냐면 증권금융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내가 증권 거래할 때 돈이 거래소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증권금융기관이 놓고요. 그 다음에 증권이 거래하고 청산 등기하는 건 한국예탁결제원이 합니다. KSD가 해요. 그래서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 금융의 거래는 권한을 다 분산시켜내서 서로 견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갖고 튀지 못합니다. 근데 이 가상업계 거래소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가상 거래소 자체가 고객 예치, 거래, 청산, 등기 혼자 다 해요. 그리고 이게 코인까지 발행하면서 그 자기네 거래한 코인이 가치를 올려줘야 되니까 아까처럼 폰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FTT를 대출해주고 그걸 가서 법적 통화를 융자해서 그걸 다시 FTT를 사서 가격 올려놓고 뻥튀기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몸값을 올리고 이게 최고 350억 달러까지 갔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다 발행해서 그 코인을 예치한 고객들한테 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코인 중심으로 많은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하고 뭐 우리가 증권, 은행에 예금도 되게 하고 보험으로도 만들어 놓고 보험사업을 만들어 놓고 증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기네 거래소 코인으로 그래서 거래소 코인 가치를 계속 올리는 게 거래소가 진짜 돈 버는 거니까 이 거래소는 이해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소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코인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거 블록체인 배우잖아요. 거래소가 필요 없어요. 거래소에서 안 해도 돼요. 거래소는 가짜 거래를 해주는 곳이에요. 이 가짜라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뭐 가짜 아니고 원래는 제대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진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안유화가 저기 뭐 장씨한테 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고 장씨가 내 거 사가고 혹은 장씨비 내가 살 수도 있고 이거 직접 거래 B2B 거래의 핵심이. 근데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거래소라는 거는 진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래소에 장씨 계좌도 있고 내 계좌도 있어서 거기서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해요. 실제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언제 진짜 왔다 갔다 하냐? 내가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진짜 달라고 할 때 비트코인은 그때 가서 비트코인을 사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진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서만 우리 사람들이 거래를 거기다 장부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술을 알고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면 거래소 필요 없어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 없이려고 탈중앙화 하려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건데 현실에서는 거래소가 중앙집중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 안 되니까 이런 이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할 때는 알고 해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FTX 거래소를 사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정리해야 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진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가상자산은 진짜 이제는 희망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기회 있을 때 제가 안유화소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기와 관련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석유와 가스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한 석유와 가스의 확보는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를 나누어 볼 건데요.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호칭으로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한국의 대륙봉과 연결되어 있는 칠광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무려 한국이 80%에 달하고요. 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KBS 홍사원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부터 나오네요. 기자님 이 책을 네.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예. 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여기 칠광구 이 주제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 칠광구, 뭐 일광구부터 칠광구 개념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광구부터 칠광구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해주고 주제를 주로 칠광구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광부터 칠광구 개념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칠광구라는 게 네. 동해, 네. 서해, 네. 남해에서 근데 대륙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대륙붕이라는 게 쭉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는 다 얕은, 서해가 굉장히 얕잖아요. 남해도 얕고 맞습니다. 제주도 아래도 얕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해갖고 네. 이 광구, 네. 광권, 석유를 캘 수 있는, 지하 자원을 캘 수 있는 네. 광권을 우리나라가 네. 이제 설정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물론 설정한다고 해서 다 그게 우리 거는 아닙니다. 네. 물론 옆에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 협의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칠광구라는 게 그럼 그 중요하냐? 네. 아마 제 나이쯤 된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네.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제 부자 나라 된다고 석유난다고. 그렇죠. 보니까 박정희 시대 때 그렇죠. 확정한 그때. 예. 거더라고요. 그때 예. 이제 여기를 갖다 우리 땅하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바로 보면 일부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음. 그때는 그럴 만한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고. 네. 그때 유엔에서 이걸 보고서를 내면서 박정희 그때 정권이 근데 나는 간 거거든. 책 읽으면 궁금했고 지금 말씀하신 게 또 궁금해졌는데 예. 지금 지리적으로 일본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예. 근데 박정희 당시 그 정부가 유엔의 그 보고서에 예. 여기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예. 많다 이래서 선언해 버렸잖아요. 예. 그때 국제해양법에 하면 선언한 국가 거에 속하는 걸로 그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선언만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우리 땅 되면 너도 나도 다 선언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 예. 이 바다가 있고 네. 그 밑에 땅 그 해저가 있잖아요. 대륙붕.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네.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네. 그 당시에는 네. 이 국제해양법이 널리 통용됐던 해양법이 네. 이 대륙붕이라는 게 네. 이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리도 가깝고 또 그렇죠. 중국과도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교통 정리하기가 애매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이 대륙 땅 바다 밑에 있는 땅은 네. 어느 나라에서 이게 쭉 연장돼 왔느냐, 네. 한 덩어리로 돼 있느냐, 이거로 다 그러면 그럼 니네 땅 이렇게 정해준다 이렇게 국제해양법이 돼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한국하고 예. 쭉 가다가 여기 뭐 울퉁불퉁 하잖아요. 예, 예. 일본 바로 여기 오키나와 바로 앞쪽으로다가 굉장히 큰 그 해구라고 그러니까 해저 골짜기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한 네. 600m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얕게 가다가 여기서 네. 갑자기 툭 하고 이제 끊어지는 거야 대륙붕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야 이거 우리 쪽에서 다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이 퇴적물이 이렇게 다 돼서 대륙붕이 된 태종물이 이쪽으로 거니까 와서 우리 거다. 이건 우리 땅. 국제해양법으로도 이게 맞아. 네. 하고 우기니까는 네.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네. 뭐 거리상으로 보면은 바로 일본 네. 오키나와 코앞이잖아요. 코앞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한국 땅이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바로 코앞인데. 그런데 해양법으로 보면은 한국에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일본이 굉장히 저자세로 나왔어요. 네, 네. 해양법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야 우리 코앞 아니냐? 이걸 갖다 어떻게
한국이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석유 드릴링해서 시추하겠다는 얘기냐. 네. 우리 이거 농담 못 한다고 네. 당연히 싸움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 이게 후에 이 자료 중에 또 보니까 이 토사물이 중국에서도 흘러갔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논리대로 하면은 중국에서 거지. 당시에 몰라서 그렇지 네. 실제는 또 그렇게 보면 중국 것일 수도 있었겠네요. 당시에는 원래 몰라서 이 주장을 서- 안 했지요. 그렇죠. 예. 서해와 그러니까. 이쪽에 다 이렇게 많은 퇴적물이 쌓인 거는 원래 여기가 이제 깊은 그렇죠. 웅덩이처럼 돼 그렇죠. 있는데 여기 예. 차곡차곡 뭔가 쌓여서 물고기 시체도 쌓이고 오징어 시체도 쌓이고 그래서 해서 석유를 만들 그렇죠. 수가 있겠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쌓였느냐? 당연히 이쪽으로 오거나 양지강에서 양쪽에서 다 쓸려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죠. 그럼 중국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네. 이거 중국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생각하면 복잡해진 되겠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가 예. 이 유엔의 보고서를 보고 이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이걸 그리고 또 이게 토사물도 이렇게 오는 연장선에 있으니까 예. 우리 거라고 주장했는데 예. 만약에 당시에 중국도 이 정보를 빨리 접수하고 인식이 있었으면 그때 이런 주장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인식 못했나 보죠. 그 당시에는 중국은. 네. 인식을 못한 게 아니라 그 네. 당시에도 네. 인식은 했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네. 이렇게 싸움이 붙은 게 네.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유엔에서 이걸 갖다 유엔의 극동 아시아 경제위원회라는 그런 그 곳이 기구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예, 예.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뭐 이쪽에 자원 개발하려고 미국의 네. 상업 회사들이 아마 석유 회사들이 그 유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아마 여기를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네. 굉장히 깊은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가 또 네. 다른 페르시안 걸프다. 어나더 그렇죠. 페르시안 걸프다라고 네. 해버리니까는 그때 네. 한국이 그럼 이거 우리 거야. 우리가 빨리 석유 개발할래라고 이제 지정한 먼저 거죠. 숟가락을 네. 얹은 거고. 아. 그러니까 일본이 또 반발한 거고. 네. 중국도 당연히 그 당시엔 중공이었죠. 네, 네. 중국도 그 유엔 보고서를 안 읽어봤겠습니까? 중공도 당연히 그 당시에 석유가 굉장히 급한 나라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네. 여기를 주장을 갖다가 못한- 당연히 주장을 네. 하긴 했는데 지금의 중국의 위상과 그 그때는- 당시에 1970년대, 60년대 중국의 위상은 비교할 게 아니지. 그땐 더군다나 중공이었고 네. 그래서 일본이 네. 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해양법상으로는 한국 땅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도 네. 일본 바로 코아반이냐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이 이거 혼자 하지 말고 네. 우리랑 같이 하자. 그렇죠. 그래서 공동개발구역이라는 거로다가 맺습니다. 조약을. 여기서 뭐 나오면은 그렇죠. 반씩 나누자. 그렇죠. 이렇게 조약 국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78년 6월 22일인가요? 예, 1978년 오케이. 6월 22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그 조약을 맺고 나서 그 당시엔 여기 한참 막 이제 그래서 네. 배가 들어가고 탐사하더라고 네. 실제로 7군데를 여기 시추를 했어요. 일본 기술이 들어온 거죠, 당시에는. 왜냐면은 예. 한국 입장에서도 이걸 예. 갖다가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게 국제 법상으로는 우리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한국이 그 당시에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1980년 그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추를 한 7군데를 해서 네. 그 중에서 한 3군데서 네. 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있다는 게 확인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고 그때 막 노래도 나오고 그랬어 막 그래서 그 모르는 가수 이름이 여기 있더라고요. 정란이라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칠광구란 예. 노래. 예. 검은 진주 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그 정란이 노래예요. 랩이 아니고. 아니 80년대 이효리였어요. 네, 네. 그 댄스 가수라서 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댄스 연수구나. 아. 네. 여기 뭐가 나오니까는 네. 야 이거 정말 뭐 있는 것 같다. 유엔이 그냥 유엔이 아니네. 네. 본격적으로 하자 했는데 네. 왜냐면 이 넓은 구역에 달랑 7군데 뚫어보고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986년에 갑자기 일본이 다 철수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조금 나왔는데도요. 조금 나왔으니까 야 조금 더 한국은 더 해보자. 그러면 좀 가능성 있는 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여기 석유 없다, 경제성 없다라는 거였는데 진짜 이유는 네. 1980년대 들어서 국제해양법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륙분 갖고 이게 논쟁이 붙은 데가 네. 한국, 일본뿐만이 아니고 네.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도 붙고 하여튼 세계 여러 나라가 대륙분에 많은 자원, 석유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광물 자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나도 네 땅 내 땅하고 뭐 싸우기 시작했어요.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도 싸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야 이게 뭐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이게 이렇게 시작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야, 중국에서는 야 이거 양쯔강에서 다 온 거야 원래 이렇게 하니까는 서로 소유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토사가 어떻게 한 곳에 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유엔에서 하자.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배타적 네.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그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양쪽에 국가가 인접하지 없을 때는 네.
앞에 바다만 있을 때는 네. 200캐리까지는 한 370km 정도 돼요. 네. 그 정도까지는 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수역으로 해주자 경제권을 상대할 수도 있는 네. 라고 이제 네. 국제해양법이 바뀐 거야. 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은 370km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좁은 거리에 있는 나라는 네. 그냥 반으로 딱 나누자. 네. 중간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냐. 네. 라고 해양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그때 네. 이걸 갖다가 느끼기 네. 시작한 거예요. 아. 국제해양법이 바뀌네. 네. 그러면은 네. 그 전에 해양법은 네. 어느 나라에서 이 대륙붕이 토사가 밀고 들어왔느냐 이거로다가 인정해 줬는데 반씩 나누자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이쪽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조금 들어가네요. 한 90%가 일본의 소유로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쓰시마니까는 이렇게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요 윗부분 살짝만 한국이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일본이 영토로 그러네요. 귀속될 수 있다라고 일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네요. 80년대 들어서 해양법이 바뀌니까 네. 그때 그래서 야, 다 철수 해버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몇 년, 90년, 00년, 4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일체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도 여기를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럼 기사님 주장은 해양법이 바뀐 걸 인지하고 예. 그러면 계약은 5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이게 그 당시에 JDG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네. 조약을 양국 간에 체결하면서 네. 영구적으로 100년 만년 하자는 게 아니었고 50년 동안만 이 조약을 체결하자 공동개발구역으로 하자 했거든요. 네. 1978년부터 시작해서 50년이니까 언제입니까? 2028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한 5년 남은 거잖아요. 5년 뒤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 그 조약의 내용이 네. 50년을 맺었는데요. 그 50년이 개발에 성공해서 나오는 석유를 반반으로 나눠서 공유하는 것조차도 50년. 그렇죠. 그럼 국제해양법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면 새로운 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그게? 소급이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미 아직까지도- 한국 거라고 했는데. 아니 예. 여기는 예. 해양도 그렇고 예. 바다도 그렇고 대륙붕도 예. 그렇고 영유권이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음.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네. 서로 한 뼘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아직까지 잠정적으로만 그 수역이 돼 있지 네.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획정됐다면 여기 그 당시에 이거 한국 땅으로 다 확정됐어 하면은 그렇죠. 일본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군요. 땅 속의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랬군요. 야 50년만 기다리면 보니까 한국하고 나눌 필요도 없이 해양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네. 제가 일본 정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한국만 기사님이 추정인 거죠. 물론 제 추정이지만은 네. 제가 그거는 왜 확신을 했는지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아 일본의 속성이 이게 확실하네 네. 라고 했거든요. 야. 아니 일본이 그럼 빠졌으면은 한국인은 혼자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야. 이 조약상에 같이 하게. 무조건 양국이 네. 항상 같이 시추는 물론이고 탐사도 연구도 다 같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하는 거. 할 수 있다라고 조약에 딱 명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혼자 들어가려고 하면 조약 위반이 되는 거죠. 네. 당시에 그 조약을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럼 왜 그렇게 불공정한 조약을 맺었느냐?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네.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었는데 그런 조약을 딱 명기해야만이 일본이 혼자서 이거 다 독차지할 속셈을 안 가질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조약이 없으면 일본이 혼자서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약이 있으니까는 한국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서 하고 그러네요. 나오면 반반씩 나눠야 된다라는 이해가 되네요. 어, 예, 예.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렇네요. 거죠.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잊혀진 영토가 됐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지금 그래서 한국에 있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이 칠광구라는 게 있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 정군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모티베이션 가졌잖아요. 네. 가장 큰 배경은 왜 그런 생각을 정의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네. 그때는 이제 이 칠광구 노래도 많고 그랬으니까 네. 따라 부르고 잘 네.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한참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죠. 몇십 년 동안. 네. 근데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외교부에 있는 그 어떤 형님 하나가 지금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가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게 뭐 한두 개도 아닌데 뭘 또 그렇게 네. 열을 받으시고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야. 칠광구 얘기를. 그분이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칠광구 옛날에 그 네. 노래 박정희가 나온 예. 그 석유 나온다고 했던 그거 네.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기 나오는 거예요. 어. 일본이 철수하니까. 어.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네. 왜?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륙분 갖고 서로 싸우는 게 한국하고 일본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 세계가 다 네.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도 싸우고 네. 러시아하고 덴마크, 캐나다도 그렇죠. 싸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유엔에서 음. 야 그렇게들 싸우지 말고 유엔에서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해줄게 그러면은 누구 땅인지 1999년에 네.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라는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대륙붕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준다고 네. 각 나라가 니들 한국은 왜 이게 니네 땅이라는 건지 한번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봐. 일본은 왜 그러는지 중국은 왜 그러는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대륙붕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서를 좀 갖고 와봐. 우리가 한번 판단해 줄게. 대신 그게 굉장히 그 바닷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조사가 힘들 거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10년을 우리가 시간을 주겠다. 많이도 줬어. 그래서 2009년 5월 12일까지 내라. 그리고 데드라인을 딱 정해준 거거든요. 한국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20억 들여서 여기 조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일본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하여튼 주변에서 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공개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유엔에 그건 낼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영문판, 국문판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로 해서 2004년부터 그 조사를 시작했어. 한 20억 들여서. 그래서 네. 보고서를 이제 한 150페이지 두 가지 버전으로 끝내놨거든요. 네. 이제 내기만 하면 돼. 네. 근데 이걸 안 내버린 거예요. 네. 왜 안 냈죠? 왜 안 냈을까? 네. 그게 아까- 바로 이 외교관 그 형님이 저한테 분노하는 이유네요.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네. 짓거리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안 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아주 안 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외교부의 이 외부 자문위원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한 8명 민간위원, 정도 네, 민간위원, 그 네. 해양 법학자, 그렇죠, 과학자들에서 그렇죠. 한 8명이 민간위원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이거 보고서 작성하고 그럴 때 다 도움을 주고 자문을 해준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거 내야 된다 네. 하는데 외교부에서 이거 냈다가 네. 일본이 문제 삼아서 네. 유엔에서 이걸 갖다 리젝트 해버리 거부해버리면은 네.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네. 보나마나 이건 안 되는 건데 일본의 논리가 맞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때 예를 들면 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리젝트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 국내 정치상, 국내 분위기상 누군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런 건 없죠. 여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네. 조약이 50년 이제 네, 종료가 끝나면, 되면은 네. 그때는 일본은 분명히 소송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국제법적으로다가 그렇죠. 영유권 경계를 획정해 달라고. 그렇죠. 어차피 뺏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왜 있으면은- 외교부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 하면서 예. 그걸 제출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절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죠. 국제법상으로도 하면은 네, 여기 네. 싸워봤자 네. 외교부에서 네. 이 조약을 담당하는 그 네. 담당 담당, 부처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는 계속 순환되니까 음. 내 임기 동안 이걸 문제를 삼으면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데 괜히 했다가 내 임기 동안 괜히 문제 이게 삼아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게 뉴스가 돼버리고 커져버리면은 야 한국이 그럼 이거 왜 못 지키고 다 뺏겨버렸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계속. 이슈화되고 이러면 그래서 이거 돈 들여서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네. 이거 우리 못 내겠다 네. 라고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부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네. 그거 안 내는 거 말이 안 된다. 나중에 네. 그 뒷감당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네. 하려고 그러냐. 이게 네. 영원히 천년 만년 비밀로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몇 년 지나면은 그렇죠. 50년 조약 끝나면 2028년이면 다 까발려지는데 네.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모르겠느냐. 네. 저도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예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약식 보고서라고 네. 8페이지짜리로 네. 그냥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영토는 여기까지야라고 네. 그거라도 내자. 그래서 예비 정보라는 거로다가 그거라도 내자라고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식 기구가 아니라 이 책 보니까 뭐 네. 임시 주장하는 그 그렇지. 기구에 내는 걸로 그러니까 해서. 유엔에서 네. 그렇게 예비 정보 약식으로다가라도 네. 허용해 줬던 거는 네. 대륙붕을 갖고는 있지만은 네. 이 조사할 만한 그 기술이나 자금이 없는 나라들 많잖아요. 아, 그렇네. 그런 나라들은 일단은 배려하느라고. 나중에 그렇지 네. 배려 차원에서 나중에 좀 조사하고 돈 있으면 조사하고 일단은 어디까지인지 당신들이 하는 거 먼저 그거라도 주장해놔라. 먼저 해라. 네. 그럼 그 데드라인을 우리가 그렇죠. 그 연장을 해주겠다 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그거로 했다는 거야. 네, 네. 그거로 내긴 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네. 아니 이거는 약소국들 개발도상국들 배려 차원에서 이걸 제도를 네. 마련한 건데 한국이 이걸 왜 이걸 냈냐? 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갖다 정식으로 내서 네. 우리가 뺏길 때 뺏기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어서 이런 그 논거에 의해서 이건 우리 땅이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만이 네. 나중에 이게 재판으로 국제 재판으로 가더라도 네. 우리가 1%의 지분이라도 그렇죠. 뭔가는 가져올 수 있는 영토 문제라는 거는 조용한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한데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지저대야만이 맞아요. 이거 우리는 계속 뭔가 여기서 뭘 했다. 일본이 네. 계속 거부해서 우리가 못한 거지. 네. 그걸 계속 그 실적을 쌓아야만이 나중에 그렇죠. 국제재판에서 그게 맞습니다. 1%라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서야 하네. 라고 해서 그때 이 문제를 이제 그 당시에 제기를 했었죠. 네, 네, 네. 외교부가 이렇게 이거 포기를 했다. 네. 2009년에 이제 그 보도가 나가고 네. 외교부 홈페이지가 한번 다운이 됐어요. 네. 얼마나 막 국민들이 분노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 하면은 이미 데드라인은 지났지만은 네. 그 이후에라도 추가 접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낼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안 내더라고요. 아. 정말 끝까지 안 냈어.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한 번 더 이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내용도 거의 비슷해. 낼 때까지 내가 이건 똑같은 내 재방송이라도 내겠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사교육청에서 한 3번 윤석 그렇죠, 세 번 했죠. 예, 네. 기간별로 이렇게 다루신 것 같아요. 2009년에 처음 이걸 네. 알았을 때 냈고 그다음에 네. 2년 뒤에 또 안 내니까는 그때 또 냈고 계속 이렇게 그때는 외교부에서 네. 차 한잔 하자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래서 네.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왜 자꾸 내시냐 그래서 아. 그 보고서 낼 때까지 계속 낼 겁니다. 네. 그랬더니 또 하실 거냐 그래서 네. 당연히 해야죠. 네,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 나라도 네. 해야만이 네. 이거 누군가는 계속 그렇죠. 이거 안다. 그렇죠. 근데- 그처럼 잊혀져 버리니까. 예. 근데 결국은 2012년도에 네. 정식 보고서를 추가 접수를 시켰어요. 추가 접수를 시켰는데 당연히 그랬더니 유엔에서 그걸 받았는데 일본에서 이의를 제기했죠. 한국의 영토가 될 수가 없는데 한국의 네. 영토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어. 유엔에서 심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유엔에서는 일본에서요? 이의가 제기가 있으면 이게 보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다만 네.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했었다라는 근거를 남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후일에 우리가 그게 실적이 돼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게 영이 듣다 요인이 되는 보니까 거거든요. 기자님 그 실적을 남기고 조용하면 안 되고 주장을 계속 해 이거 저 공감하고요. 근데 어차피 국제해양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그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잘못 그으면 거의 한국 쪽에 속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해양법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막 주장하고 막 난리 친다 해서 그 해양법에 그렇게 여전히 여기 속하게 돼 있는데 효과는 아무리 실적 많이 나게 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50년 조약이 2028년도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8년 끝나기 전에 조약상 네. 3년 전에 네. 한국과 일본 양국 중에 네. 어떤 이 나라들이 네. 이 조약을 계속 더 50년 추가로 연장할 건지 안 할 그렇죠. 건지를 갖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2025년 6월 22일입니다. 이제 지금 얼마 한- 남지도 한 않았어. 3년, 3년 네, 남았어요. 네, 3년 뒤에는 네. 일본은 분명히 네. 우리 더 이상 조약 연장 안 할래라고 통보를 할 게 네. 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네. 여기는 정말 무조공산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네. 그때는 일본은 당연히 국제재판소로 가거나 소송으로 가서 이거 경계 획정해달라. 그렇죠. 중국하고 물론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하고는 이거 해달라라고 네. 분명히 끌고 갈 겁니다. 네. 그때를 대비해서 예. 법 위에 있는 게 양국 간의 합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일본이 친위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계속 조약에 반하는 행동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못한 것뿐이다. 그러니 이 점을 인정을 해달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28년은 끝나는 시점이니까 예. 소송을 해도 지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앞만 손들어봤자 그 왜냐면 소용없는 조약은 겁니다. 끝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려면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에 따라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서 협력을 안 해줘서 이랬으니까 지금 뭔가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기보다는 2025년에 이제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3년 네, 전에. 네. 그러면 일본의 입장이 확실하게 되면 그렇죠. 그때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제소송에. 2028년에 완전히 조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럼 거니까. 국제해양법 그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해야죠. 25년. 만약에 예. 더 좋은 방법은 한일 간의 예. 이 JDG 조약을 예. 50년 더 연장을 하는 게 가장 그건 가장 베스트죠. 베스트죠. 예, 근데 그건 그거는 아마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중국이 같고요. 또 여기 예. 숟가락 얹기 그렇죠. 시작했거든. 그렇죠. 옛날에 중국이 아니잖아요.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예. 여기가 왜 석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네. 부분을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 이제 이 다큐멘터리 만들 때 그래서 네.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네, 일본의 네. 경제산업성에서 이걸 인터뷰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었어. 그 이후로는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2009년 당시 인터뷰. 그 당시에 이제 네. 잘 모르니까 일본에서도 인터뷰를 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네. 일본에서는 여기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안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산업성 그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한국이 들어가서 네. 모든 돈을 다 되겠다. 그리고 개발비 다 시추도 될게. 다 되고 네, 네. 뭐 나오면은
나누자. 그때 나누면 어떻겠느냐. 네. 안 나오면 그냥 한국이 다 그건 그 메모비용으로 예, 손해보고. 예. 그랬더니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도 네. 이 질문은 빠져나가지 못하겠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경제산업성에서 네. 그렇더라도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약에 따라서요. 계약에 따라서. 일본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오면 반씩 나누면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그런데도 못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일본은 이거는 확실하네. 시간을 끌 작정을 했구나. 50년 지나서 2028년도에 혼자 다 먹겠다는 속셈이로구만. 저는 그래서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서유가 있겠네요. 예. 그 대답에서 느낌이 서구가 예.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네. 이 킹강구 옆쪽에 네. 여기가 다 동중국해잖아요. 네, 네. 이 양쯔강에서 그렇죠. 나온 이제 맞아요. 그 표적물이 계속 다 여기 다 쌓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보고 조사한 것도 여기만을 특정한 건 아니고 맞아요. 이 동중국해 전체가 네. 어나더 페르시안 걸프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가장 이제 그 분지 깊은 데가 여기가 이제 가장 깊은 데라고 이제 네. 그 한 거죠. 네. 지금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자이언트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중국에서는 예. 요 옆쪽으로 다 해상 유전이 한 4개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미 예. 있어요. 그래서 해상 유전이 4개가 있어서 중국 상하이로다가 해저 파이프라인이 연결돼서 여기서 나온 원유하고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요? 네. 그래서 그 매장량이 그럼 얼마나 생산을 하느냐? 그건 중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해저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거로 봐서는 매장량이 상당하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다 이렇게 지금 4개를 시추하고 있는데 네. 그게 완료된 시점이 언제였나요? 혹시 2000년대 초반이에요. 초반에 네. 완료해서 네. 지금 상하이 쪽으로 그렇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공급하고 있어요. 여동네니까 네. 저기 거의 확실히 있겠네요. 아니 그래서 예, 예. 중국이 예. 이게 참 보면은 일본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가까운 나라지만은 뭐 우리 이웃 나라지만 참 이게 좀 그 얄밉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국이 여기다가 이제 4개 유전을 갖다 시추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롱징이라는 유전을 5번째 유전을 갖다 여기 개발을 했어요. 그 옆에요? JDG 부근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 시총을 뚫었는데 일본이 여기서 반대를 한 거예요. 야, 거기 너무 가깝다. JDG하고. 가까우니까 거기는 뚫으면 안 돼. 네. 개발하면 안 돼라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 그 얘기를 들어줬어. 그게 왜냐면은 2008년이었거든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러면은 야, 그럼 일본 니들이 하니까 우리가 잠깐 뚜껑 덮을게 하고 덮긴 덮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웃기는 일이 뭐가 일어났냐면은 일본이 야, 이왕 그럼 한번 뚫었는데 그럼 거기를 갖다가 우리 중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서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개발하자 거기. 롱딩이 여기요? 롱징 여기를 같이 하자. 하자는 일본이 거야. 제안한 거예요?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일본이 중국하고 일본의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그 당시 베이징 올림픽이 치러져야 된다는 맞아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또. 그래서 바로 옆에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설정이 돼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 JDG 여기하고 860m 떨어진 거리거든요. 딱 옆인데요, 바로. 그러니까. 860m면 완전 뭐. 일본 네. 입장에서 여기는 서로 네. 안 난다. 이거 네, 돈만 해놓고, 네. 낭비하는 거다라고 해놓고, 설수한 거잖아요. 네. 근데 바로 860m 옆에 중국하고한테 사정해서 같이 하자. 공동개발구역 여기 하자고 한 거거든. 일본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분노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중성이라기보다요. 그게 그 사람들 국익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흐름선상에서 질문을 제가 하면 한국도 그 방법을 채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860m 요 예. 정도다. 한국이 혼자서 여기 한국 쪽이잖아요. 예. 여기다 하면 여기서 쭉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 있는 지역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는 덜하고. 이쪽도 물론 그러니까 탐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도 계속 네. 하긴 하는데 네. 근처 가면은 네. 탐사선이 가면은 일본 초계기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날라온대요. 실제로 날라와요. 아. 날라와서 계속 위협 비행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 해리상 봤을 때 저 한국 구역이 아니에요? 저기 여기는 아직 한국과 일본의 그냥 공동 대륙붕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경계 획정이 안 영유권 안 확정이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잠정적으로 여기는 어업 활동만 서로 하자. 그 정도로만 지금 그러니까 그 잠정적으로 된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롱딩 뭔가를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어디? 이슈가 없나요? 여기 이제 여기도 그래서 중일 공동개발구역에 맺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일본은 계속 매년 정상회담으로다가 이걸 의제로? 갖다 협정을 맺었으니 뭔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뚫자. 계속 일본은 읍소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콧방귀를 안 끼는 거지. 네.
중국이 콧박이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네네. 한국하고 일본 입장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가 그렇죠,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정상의제로 올라가면서 같이 하기로 했나요? 그렇죠. 그래, 정상회담에서 그걸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게 실제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일본이 계속 뭘 하자고 하는데 네. 중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합의는 했는데요. 합의는 했는데 야 일본하고 해서 이걸 왜 반씩 나눠 중국이 이건 중국은 사실 누구랑 같이 뭘 나누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합의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아. 어쨌든 그때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당시 합의만 한 거여서 근데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아마도 이 JDG 7광고 요 문제하고 같이 아마 이 부분을 엮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중국도 보세요. 맞아요. 2028년이면은 여기가 조약이 이제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주공산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지역은 자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럼요. 네. 자원 문제보다도 오히려 전략적인 문제에서 중국은 더 그 네.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2028년 6월 22일 날 이게 조약이 파기되는 순간 중국은 그날 아마 군함 밀고 들어올 겁니다. 막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아니 여기는 어느 나라의 경계라는 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일본도 군함 갖고 들어오면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한국이 주장하는 게 전략이 그거거든요. 예. 여기가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무주공산이 되면 네. 여기는 어쨌든 한국과 일본 간에 네. 1978년도에 국제적으로 매우 훌륭한 안정적인 조약으로 맺은 구역이라서 여기가 안정돼 있는 거지. 평화되는데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은 네. 동북아 지역의 극동 지역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지금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2025년에 연장하면 제일 좋은데요. 네. 그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월스트 시나리오로서 일본은 그냥 안 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소리를 내고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책 보니까 그냥 정상이조로 올려서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계속 이거 토론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지자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뭐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만한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부 지금 새로운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해결책이 기자님이 만약 계속 이거 취재를 해오셨으니까 지금 다 잘하시니까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네.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네. 저는 사실 외교부가 이 문제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외교부가 우리 의지가 없습니다. 네.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켜서 이걸 갖다가 네. 해결했듯이 했듯이 한일 간에 네.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격상시켜야 됩니다. 외교부 일개 부처에서 이걸 할수 다룰 만한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의지도 없고. 국가 간 정상 간에 다뤄야 될 네. 의지네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만약 일본 정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건 국제해양법상으로도 그렇고 한국이 같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네. 그런데 중국은 네. 버겁잖아요. 네. 중국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일본 자칫하면 전쟁 나겠네요. 예. 혼자서 이걸 갖다가 여기 그렇죠.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하고는 뭔가를 협의를 봐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네. 한국은 빼고 네. 여기를 네. 중일 공동구역을 다 같이 해서 같이 나누자. 중일 공동구역으로 다시 설정하는 그 수도 시나리오가 있겠네요. 가장 최악입니다. 예, 예. 한국은 완전히 배제하고 맞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또 지금 저는 미국 정부도 굉장히 지금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코드도 만들고 이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하고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 시점이니까 오히려 미국이라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좀 더 외교적으로 한일 정상 간이 좀 이 시대에서 큰 흐름에서 국제에서 하면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이용하자는 그 네.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세미나 네. 한 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나온 게 네. 한미일 동맹이 그렇죠. 있으니 네.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일본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맞아요. 야, 동맹은 동맹이고 이거는 그 문제하고 상관없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달린 거야. 이걸 갖다 뭐 굳이 한국 빼도 되는데 어쨌든 그럼 3등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 중국이 만약 허락을 해준다고 해도 뭐하러 3등분을 하겠느냐. 그냥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하면 돼. 이게 가장 최악이죠. 그런데 그게 뭐 어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네. 제가 사실 네. 이 부분을 네. 우리 정부가 네.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격상을 시키려면은 일단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인식이 부분에 돼야 대해서 돼요. 알고 있어야 7광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아까 국회에서 네. 세미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얼마 네. 전에. 네.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네. 한국 기자 아무도 안 왔거든요. 네. 저도 그냥 그 있다는 거 알고 저 혼자 그냥 덜렁덜렁 이제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네.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네. 있는지 거기 일본 기자가 와 있더라고요. 한국 기사는 없는데요. 한국 기자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일본 네. 기자는 교도통신 기자가 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왜 온 거냐. 네. 그랬더니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이건 자기네들 기사가 된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한국 기자는 그 당신 혼자 왔냐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뭐 그냥 약간 좀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준비가 다르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 세미나 자리에서도 네. 거기 이제 그 해양 정책하는 분들 이제 왔었고 외교부에서도 왔었어요. 외교부에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외교부에 했거든요. 네. 이거 지금 시간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 네. 외교부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거냐 네. 도대체. 네. 계속 왜 시간만 흘려보내는 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닌데 그렇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네.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뭔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준비만 지금 벌써 40년째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언제까지 준비만 할 네. 거냐. 네. 한일 간에 지금이라도 어쨌든 일본하고 정상회담 곧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하는 있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가 위안부 문제도 있고 강제 동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네. 그렇지만 그거는 과거의 문제예요. 네. 이거는 한국과 미래 젊은 앞으로 우리 아들 딸 세대 미래의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보다 더 네. 중요한 한일 간의 현안이 뭐가 있겠느냐. 네. 이 부분을 정상회담 의제로다가 격상을 시켜서 일본에다가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해라. 물론 일본은 안 할 겁니다. 계속 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그런 실적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도 그 해양 정책 하는 분이 대통령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석유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과학기술국에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전혀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홍 기자님과 7광구 내용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홍 기자님께서 문제 제기만 했다. 홍 기자님이 문제에 분노를 하셔가지고 지금 몇 년째 분노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땅한 사실 해법은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일 간 정상이 만나서 미래를 위한 차원에서 좀 더 좋은 해결법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좋은 뭐 제안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하면 지는 거고요. 조용하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힘으로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스 자원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또 이 김에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여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쉽게 우리말로 풀어주는 안녕하셔 계속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